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격시험 도우미 이건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저랑 할 내용은 이제 파트 4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했던 부분이 파트 1, 2를 묶어가지고 공통 부분이라고 하고요. 어제 수목 이틀간 저랑 했던 게 생명보험 부분이었고,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 부분이 제3보험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트 1, 2, 3를 묶어가지고 생명보험 과목, 파트 1, 2랑 4를 묶어가지고 제3보험 과목, 두 가지 과목을 저희는 시험을 치는 거예요. 물론 그 시험 문제지는 한 장 앞뒤로 한 장이지만 저희는 두 과목을 문제를 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랑 오늘 할 내용이 파트 4 마지막 부분이 바로 제3보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보험은 딱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제3보험이라고 한다. 기억하기가 쉽죠? 제3보험이 사실은 뭐 세 가지라서 제3보험은 아닌데 기억하기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제3보험이라고 하더라. 상해보험이 뭐냐? 몸이 많이 상했어요. 많이 아파. 상한 거예요. 상해보험이라는 거는 되게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어떤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상해보험이다. 어떤 거 생각하시면 빠르냐면은 자동차 사고 생각하시면 빨라요. 자동차 사고가 예견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우연하고 급격하게, 외래라는 거는 바깥에서 내 몸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발생하는 게 외래의 사고라고 합니다. 상해보험은 자동차 사고 예견하시면 되고요.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보장이 상해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질병보험은 암보험 떠올리시면 됩니다. 암보험. 암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질병보험은 뭐 암보험, 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 요게 이제 질병보험이고, 혹은 입원, 뭐 수술, 통원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질병보험이라고 하는 거고, 간병보험은 최근에 엄청 유행한 보험 있잖아요. 그죠? 치매보험, 간병보험 이런 걸 통틀어가지고 간병보험인데, 보장을 어떤 걸 해주느냐, 뭐 치매 또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게 간병보험이다. 그래서 제3보험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으로 나뉘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하는 거는 다 보험업법에서 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생명보험도 마찬가지고 재산보험도 마찬가지고, 정의를 할 때는 보험업법에서 많이 한다. 아까 제가 살짝 보니까 그 상법이랑 보험업법이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준비를 따로 해가지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법상 재산보험이라는 용어는 따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보험이라는 말은 그냥 보험회사, 보험협회에서 그냥 좀 편의상 만든 용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에서 재산보험이란 용어는 상법에 정의되어 있는 거다 라든지, 재산보험은 상법에 나오는 용어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그 정답이 아닌 게 되겠죠. 단 상법 보험편, 전공이 법학이잖아요, 그죠? 제가 상법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상법이 1편부터 6편 맞나요? 6편인가 5편까지 있을 거예요. 1편 뭐, 2편 뭐 회사, 뭐 보험, 뭐 항공 운항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보험편이 있어요. 그게 이제 4편입니다. 그래서 보험편 내에서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에 관련된 규정은 반영하고 있지만,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간병보험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내기가 참 좋은 거겠죠. 그래서 보험편 중에서 상해랑 질병은 규정이 되어 있으나 간병보험은 제외가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거, 보험계약 무효 사유,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사망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다. 정리하면은 재산보험은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 상해보험, 자동차 사고 생각하시면 되고, 질병보험은 대표적으로 암보험 보시면 되고, 간병보험은 치매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정의를 보험업법에서 하더라. 상법상 재산보험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가 않고요. 단 상법 내에서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에 대한 규정은 반영이 되어 있지만,
간병보험은 상법에서 제외가 되어 있더라. 문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업법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 독립된 재산보험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을까요? 네, 독립된 재산보험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명, 손해보험회사 모든 보험 종목 허가를 받은 경우에 사업이 가능하다. 즉, 재산보험은 생명도 아니고 손해보험도 아니고 어떤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립해가지고 설립을 할 수 있다. 설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산보험 상품을 모집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 몇 개 업체 단체가 있었어요, 그죠? 금융위원회가 있었고 금융감독원이 있었고 협회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딱 두 번 나왔습니다, 그죠? 보험 중개사 할 때랑 민원할 때. 그래서 먼저 신청을 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 협회가 세 가지예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그냥보험협회. 당연히 생명보험회사는 생보협회가 하는 거고요. 손해보험회사는 손보협회가 하는 거고 재산보험은 그냥 보험협회에다 등록을 하면 되더라. 누가 인정한다고요?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서 등록을 하면은 업무를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럼 재산보험 회사가 어떻게 등록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럼 설계사는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죠? 그 시행령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 교육 과정을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보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시험을 합격하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 과정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 이수하는 시간이 20시간이고요. 재산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유? 재산보험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 이수 후에 1년 이내 시험에 합격하셔야 되고 시험 합격 후 1년 이내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설계사와 동일합니다.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을 같이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에다 등록을 하는 거고요.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에다 등록을 하는 건데 문제로 어떤 게 잘 나오냐면 그러면 재산보험만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생명보험협회랑 손해보험협회 둘 다 등록을 해야 되나요? 둘 다 하는 게 아니고 재산보험만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중 한 군데에다가만 등록을 하면은 그 판매 업무를 할 수가 있더라. 지문 정말 잘 나옵니다. 재산보험만 모집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둘 다 신청을 해야 되더라. 둘 다 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한 군데만 등록을 하면은 판매를 할 수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겸용을 허용을 해놨어요. 겸용이라는 거는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업은 기본적으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 회사가 따로 있고 손해보험 회사가 따로 있는 건데 재산보험에 대해서는 겸용을 할 수 있더라. 바꿔 말하면 생명보험을 팔면서 재산보험을 팔 수가 있고 손해보험을 팔면서 재산보험을 팔 수가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재산보험의 질병사망특약 그러니까 질병사망특약이 어떤 내용이겠어요? 질병, 그러니까 아파서 사망, 죽은 경우를 특약이니까 돈 주고 사는 거겠네요. 그죠? 질병사망특약을 부과할 때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조금 요건이 다릅니다. 생명보험은 보험 기간도 보험 금액도 만기 환급금도 제한이 없어요. 근데 손해보험에서 질병사망특약을 붙일 때 보험 기간은 80세. 무슨 말이에요? 80세까지만 보장을 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보험 금액은 개인당 2억 원 한도입니다. 또 만기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 이내에서만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나오기 쉽겠죠. 크로스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생명보험, 보험기간, 괄호, 손해보험 80세, 보험금액 생명보험 제한 없음, 손해보험 개인당 2억 원. 구멍 뚫어놓고 이렇게 맞추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해보험은 보험기간도 80세까지만, 보험금액은 개인당 2억 원 이내까지만 보장을 해주더라.
꼭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보험금 지급 방법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비교할 때 많이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생명보험은 정액 보상한다. 그래서 액수가 정해져 있다. 처음부터 계약자랑 보험회사랑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게 정액 보상이고요. 손해보험은 실손 보상이다. 실제 손해본만큼만 보상을 해주더라. 제 자동차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자동차 공업사를 갔는데 지금 이 자동차가 손해본만큼이 532만 원만큼이에요 하면은 손해보험에서는 그 실제 손해본만큼만 보상해준다. 그게 실손 보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재산보험은 그 두 가지 특징을 전부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정액보상하고 실손보상이 같이 가능하다. 정리하면은 생명보험은 정액보상,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재산보험은 정액, 실손 둘 다 가능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또 나오네, 또 나왔어요. 피보험이익이에요. 피보험이익.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의 물건 값이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명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 없냐면 사람의 신체나 사람의 몸을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의 몸값하고 저의 몸값하고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하나의 엄청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생명보험, 피보험이익이 없다. 반면에 손해보험은 물건값을 가치로 매길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A 아파트가 얼마, 그죠? B 아파트가 얼마, 또는 A 자동차가 얼마, B 자동차가 얼마, 값을 매길 수 있잖아요. 그 피보험이익이라는 거는 어떤 보험 계약의 목적, 자동차, 선박, 집, 그 목적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금전으로 환산한 가치인데 거기까지만 한도를 내려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가액이 2천만 원이다. 그럼 그 피보험 이익은 2천만 원이 되는 거고 그걸 최고 한도로다가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2천만 원으로 값이 매겨져 있으면 3, 4천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한도까지만 보상을 해주는 게 그 물건의 피보험 이익이다. 정리하면은 생명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지만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존재를 하며 그 보험회사는 그 피보험이익을 최고 한도로다가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을 구분해보자면은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을 보상하는 계약이고요. 피보험 이익을 매길 수가 없다. 왜? 사람은 다 소중하니까. 그죠? 보상 방법은 정액 보상. 처음부터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보험 대상자는 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사람이다. 요게 생명보험이고요. 손해보험은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자동차 손해, 선박 손해, 아파트 손해. 요게 재산이잖아요. 그죠?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해주고 피보험 이익이 존재를 한다. 피보험 이익이라는 건 그 물건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물건 값을 피보험 이익을 한도로 보상한다. 보상 방법은 실손 보상이다. 실제 손해본 만큼만 보상한다. 누구한테요?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주인한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보고 계신 재산보험 딱 세 가지였습니다. 그죠?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보상 방법은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 정액보상, 실손보상 둘 다 가능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은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이에요. 보장성. 그러니까 저축성이 아니라 상해보험이든 질병보험이든 간병보험이든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게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재산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네요. 가입을 했는데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을 한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암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암보험이니까 질병보험이겠죠. 암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은 보상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 책임 준비금만 지급하고 그 계약은 소멸한다. 다시 책임 준비금만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어떤 경우에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바꿔 말하면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
그게 이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경우잖아요. 그때는 책임 준비금만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벌써 세 번째 나왔어요. 첫 번째 언제 나왔죠? 어린이 보험 때, 그죠? 두 번째 연금 보험 때, 세 번째 재산 보험 때.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 책임 준비금.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린이 보험과 실손 의료보험 같이 상해하고 질병이 함께 보장되는 종합보험이 제3보험이다. 아, 그러면 혹시 강사님, 상해랑 재해랑 다른 건가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상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재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원래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상해보험, 뭐 재해보험, 교통재해보험 이런 게 이제 상해보험이고, 대표적으로 자동차 사고, 요게 이제 상호다, 상해다. 두 번째 질병보험, 질병보험은 암보험, 뭐 건강보험, 치아보험 이런 것들이 질병보험이고요. 세 번째 간병보험은 진짜 치매보험 혹은 간병인이 필요한 간병보험, 이런 것들이 간병보험이다. 함께 보장이 되는 종합형 상품을 재산보험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지금부터 그 각각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이라는 거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상해하면 뭐 떠올리라고요? 상해하면은 상하이가 아니고 상해하면은 자동차 보험, 상해하면 자동차 사고, 그죠? 급격성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급격성. 사고라는 게 내가 예견하지 못하게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그죠? 급격성. 내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가 급격성이고요. 단순히 막 허약해가지고 내 몸이 원래 약해가지고 뭐 질병으로 인한 상해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바깥에서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급격한 상황이 다가오는 경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연성. 보험 사고의 원인이나 결과가 예견할 수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 없으시겠지만 내가 내일 모레 교통사고가 날 것을 예견하고 있어.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사고라는 건 언제나 예기치 못하게 다가온다. 예기치 못한 상황을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우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외래성.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오는 게 외래성이다. 상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 첫 번째 급격성, 두 번째 우연성, 세 번째 외래성, 이 세 가지를 같이 합반해야지 그걸 상해보험이라고 한다. 밑에 보시면 자해하는 거, 혼자 해친 거, 스스로 해친 거, 뭐 자살하는 거, 싸움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외부적 요인이긴 하지만 상해 사고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그래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필요하지만 자해 행위, 자살, 싸움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질병은 상해 사고의 요건이 아닌가요? 이런 경우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좀 슬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슬픈 얘기라고 하면은 저희 아버지에 관한 얘기인데 한번 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니까 한번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상해 사고 그 후 결과로 발생된 질병은 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저희 아버지 경우인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술을 얼큰하게 드시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좀 운이 없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날 때 하필 딱 치고 떨어진 데가 그 콘크리트 바닥이었는데 거기에 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뇌에 출혈이 되게 심하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발생한 건 뭐예요? 처음 발생한 거는 교통사고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뇌출혈이 왔죠. 바꿔 말하면 상해 사고로 발생한 그 결과가 질병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처음에 교통사고였지만 그 교통사고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더라.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이 상해가 아니고 질병인 경우예요. 이런 경우겠네요. 근데 어떤 여성분이 빈혈기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빈혈이 확 와서 어지럽네. 또 하필 그 쓰러진 부분이 차도였다. 그래서 빈혈이 심하게 와서 쓰러졌는데 차가 와서 부딪힌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질병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발생한 상해잖아요. 상해가 발생했지만 원인이 뭐였어요?
원인이 질병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해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더라. 두 가지 좀 이해 가시나요? 첫 번째는 원인이 뭐여야만 한다. 첫 번째 발생한 원인이 상해의 경우에만 상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결과가 원인이 바뀌어버리면 보상이 안 된다. 뭐라고요? 상해 후의 질병은 보상이 가능하나 질병 후의 상해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바꿔서 많이 잘 나와요. 체인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지문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해는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원인이 뭐여야 된다고요? 원인 자체가 상해여야지만 보상이 가능하더라. 꼭 기억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해의 개념은 어떤 게 상해냐면은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걸 상해라고 해요. 부상 개념이 아니고 좀 부상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상해라는 거는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을 말하며 부상보다 좁은 개념을 얘기한다.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좁은 개념이 아니고 넓은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건데 부상보다 넓은 개념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로 인한 사망, 상해로 인한 장애 다 포함되는 거다. 한 원인이 뭐였을 경우 처음의 원인이 상해였을 경우. 그러면 강사님, 상해보험 주계약에서 질병하고 일반 사망을 보장하지 않나요? 네,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해보험에서 질병하고 사망을 보장받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선택을 해가지고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시면 돼요. 바꿔 말하면 주계약에서는 보장하지 않지만 특약을 통해서 보장이 가능하다. 아까 다시 돌아와서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그럴 때는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상해라는 건 이제 또 사고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사무직이죠. 전 사무실에 있는 사무직인데 단순히 봤을 때 교통사고의 확률이 저 같은 사무직보다 누가 높을까요? 하루 종일 운전하시는 운전직이 높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혹은 이렇게 또 볼게요. 사무직이 있고 또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셔요. 딱 봤을 때 위험 노출 또 확률만 봤을 때는 일반 사무직보다는 어떤 현장 종사하는 근무자가 훨씬 더 확률이 높다.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보험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그 사람의 직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 사무직이냐, 운전직이냐, 뭐 현장 종사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어렵게 보는 경우가 오토바이 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토바이 운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빈도도 좀 높을 수 있고요. 한번 사고 났을 때 되게 심하게 다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해보험에서 가장 크게 보는 거는 나이가 아니라 직업이다, 직업. 그래서 직업을 어떤 직업별, 직무별로 구분해가지고 그 직업에 따라가지고 위험률을 다르게 계산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게 상해보험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질병보험은 나이를 간다면 상해보험은 직업에 따라 가는 게 일반적이다. 왜? 노출되어 있는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하고 상해보험 중에서는 만기에 내가 돈을 내고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만기 환급형 상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나는 현장이 좋아. 현장 근무자로 가는 거예요. 혹은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운전하고 싶어. 그래서 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뭐가 바뀐 거예요? 사무직이었다가 운전직, 사무직이었다가 현장직, 직업이 바뀐 거죠. 그럼 이거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위험이 높아졌으니까.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랑 보장 범위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직업 변경이 상해보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이슈다. 그래서 보험료는 대체적으로 높아질 수 있고요. 보험금 받는 거는 좀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상해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가 아니고 직업이에요. 그래서 직업별 위험 등급을 산출하는데 총 5단계로 구분하고 5단계를 다시 3단계로 총 1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5단계로 먼저 구분하고 5단계 내부적으로는 또 3단계
총 15단계로 위험률을 산출을 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상해보험은 나이가 아니고 그 사람의 직업이 가장 중요하다. 그 직업을 첫 번째 5단계, 두 번째 3단계, 총 15단계로 나눠가지고 보험 위험률 산출을 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직업이 변경되면은 보험료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업 변경되면은 우리가 그 의무 배운 것 중에 통지 의무가 있어요. 통지.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알려줘야 돼. 저 사무직이었는데 현장직이 됐어요. 사무직이었는데 운전직이 됐어요. 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직접 계약자가 알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설계사 통해 가지고 알릴 수도 있다.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통지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통지하지 않았으면은 뭐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올리는 증액이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상해보험에서는 직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직업이 변경된 경우에 그거를 꼭 안내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경된 직업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못한 사이에 보험 사고가 발생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 바뀌었는데 이걸 통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통지를 안 했어. 안 했는데 그 사이에 보험 사고가 발생된 거예요. 보험금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당연히 안 나가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안 나가는 게 원칙인데 바뀐 직무랑 그 발생한 사고랑 관계가 없어요. 내가 갔는 현장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직이었다가 현장직으으로 갔습니다. 안내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장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현장직으로 갔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현장직이랑 교통사고랑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전액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통지를 해야 되지만 통지를 안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관계에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전액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퍼펙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상해보험에 관한 내용을 본 거고요. 지금부터는 질병보험에 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병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질병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한 어떤 입원, 수술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이라고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면 보험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질병 혹은 그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이런 경우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뭘 떠올리시면 되냐? 첫 번째 암보험, 두 번째 실손의료보험, 혹은 뭐 치아보험 이런 게 되게 이제 떠오르시면 되는데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왜 질병보험이 각광을 받냐면 첫 번째 이제 인구 고령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의료비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암 치료를 받을 때 예전에는 다 뭐 먹었어요? 아직도 기억하는 게 드라마에 나오기만 하면은 전부 다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가 다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거 쓰고 있고 요게 이제 옛날에 암 치료 방식이었다면은 요새는 되게 막 이름도 특이해요. 뭐 사이버 나이프 이런 것들 되게 신기술이 나왔잖아요. 신기술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뭐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표적 항암, 그러니까 그 항암 약물은 그 장기에 있는 좋은 세포, 안 좋은 세포를 딱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건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표적 항암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안 좋은 세포, 암세포들만 없앨 수 있는 기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치료비가 비싸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치료를 받기 위해 가지고 암보험도 가입하고 실손도 가입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병보험이라는 거는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고 오래 살다 보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질병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아까 상해 요건이 뭐였어요?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 그러니까 급격하게 나도 예견치 못하게 내 바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상해보험인데 질병은 조금 다릅니다. 질병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계속성, 두 번째가 내재성입니다.
계속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항암 치료 그 치료 기간을 6개월로 봐요. 그래서 그 어떤 계속적인 장애가 발생해 가지고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요게 이제 계속성이고요. 두 번째가 내재성.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체에, 내 몸 안에. 그죠? 뭐 위암, 간암 이런 것처럼 내 몸 안에 발생해야지만 질병이다. 두 가지입니다. 그죠? 계속성, 내재성. 항해는 뭐라고요? 극벽성, 외래성, 우연성. 질병은 계속성, 내재성.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틀린 것은 1번 급격성, 2번 외래성, 3번 우연성, 4번 내재성. 이렇게 나오기 되게 좋겠죠. 정답은 4번. 내재성은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기억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해랑 질병을 한번 비교해보면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뭐 보통 1년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게 단기죠. 1년 이상이 상해보험이고 고연령자도 가입 가능한가요? 가입 가능합니다. 왜? 상해보험에서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뭐니까? 직업이니까. 그죠? 직업이니까 고연령자도 상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징으로는 주보험에 질병 사망 부과가 불가능하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사님? 특약으로 붙이시면은 질병 사망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상해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질병보험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이에요. 뭐 암보험, 뭐 치아보험, 실손의료보험 다 10년 이상이죠, 그죠? 두 번째는 가입 연령이 만 15세 이상이다. 그래서 상해보험이 직업이 중요하다면 질병보험은 나이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암에 언제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40대부터 60세 사이가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질병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는 거죠. 보험료도 비싸지고 그렇기 때문에 질병보험은 나이가 중요한데 기준이 몇 살이라고요? 만 15세. 그럼 15세가 안 되면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나요? 15세 미만을 위한 상품. 어린이 보험이 있죠. 그죠? 질병보험은 만 15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보험도 마찬가지로 일반 사망에 대한 보장은 주계약에 들어가 있지 않으나 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1년, 질병보험 10년, 상해보험 고연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더라. 왜? 상해보험의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고 직업이니까. 근데 반대로 질병보험은 나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도 같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이 암보험이에요. 암보험. 암이 뭐예요? 바꿔 말하면 암은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많이 듣는 거 있잖아요. 위암, 간암, 폐암 이런 것들. 그래서 암으로 인한 치료 자금을 중점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고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암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 암보험이다. 암 사망 보장이 주가 아니고 암으로 인한 치료 자금을 보장하는 게 암보험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암 진단, 암 치료, 암 입원비, 암 수술비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게 암보험이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암으로 인한 요양자금까지. 그러면 어떤 상품들이 있냐? 만기 환급금. 내가 보험료를 잘 내고 만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만기 환급형이 있고요. 순수 보장형이 있습니다. 만기 환급형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보험이 만기 환급형 보험이고 순수 보장형은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보장받는 보험이 순수 보장이에요. 순수 보장은 왜 가입할까요? 만기 환급형에 비해서 적립보험료가 없다 보니까 조금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이 순수 보장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암보험, 암 사망이 주라고요? 암 사망이 주가 아니고 암으로 인한 치료자금, 암 진단, 암 입원, 암 수술, 암 요양 이런 것들이 주 보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어떤 특정 암만 집중 보장하는 상품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일반 암이 아니고 특정 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고해감, 뼈암, 혈액암 들어보셨나요? 뼈암, 혈액암.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역사가 좀 쌓이다 보니까 위험을 정해놓은 거예요.
일반 암이라고 하면은 뭐 위암, 간암, 폐암 뭐 이런 것들 일반 암이고요. 고해감은 뭐 골수암, 혈액암, 뼈암 이런 게 이제 고해감이고 고해감은 말 그대로 보험금이 고액이 나가기 때문에 고해감이에요. 반면에 소해감은 이게 좀 많이 걸리네 생각보다 많이들 걸리네 이런 것들이 소해감인데 갑상선, 전립선, 유방암 이런 것들이 소해감이에요. 확률은 높지만 치료 비용이 일반암보다 조금 적은 암들을 소해감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해감만 보장해 주는 것도 있고요. 소해감만 보장해 주는 것도 있다. 그래서 특정 암만 집중 보장해 주는 거는 보험료가 일반 암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암의 단계가 있죠. 드라마 보시면 말기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말기? 이 환자는 지금 상태가 말기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말기는 저희식으로 표현하면은 4기를 의미해요. 4기. 그래서 보험의 단계가 0기부터 4기까지가 있는데 또 4기를 말기라고 하고요. 그럼 0기를 뭐라고 하나요? 0기는 상피내암, 대자리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피를 설명하자면 좀 복잡해가지고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상피내, 그러니까 뭐 피부 바로 밑에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상피내암, 대자리암 이런 것들은 연기암인데 연기암이니까 보험금이 좀 적게 나가겠죠.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금보다 10%, 20% 정도만 나가는 게 연기암. 그래서 연기가 제일 좀 덜 아픈 거고요. 4기가 제일 아픈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 어떤 특약의 이름이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암으로 직접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하면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암에 걸렸어요. 근데 1월 달에 입원하고 4월 달에 입원했어요. 똑같은 암이에요. 1월에 입원하고 4월에 입원했습니다. 횟수가 몇 번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2번이라고 2번을 보겠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같은 질병이니까 한 번으로 봐요. 한 번. 아시겠죠? 내가 1월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4월에 다시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2번이 아니라 한 번으로 본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만기가 60살이었어요. 60살까지가 만기였는데 59살 12월에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60살에 만기가 끝나고 그럼 내가 보험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입원은 계속 하고 있어. 이럴 때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되나요, 강사님? 그게 아니라 어떤 만기가 끝나기 전에 입원을 하고 만기가 끝났더라도 그 입원 중인 건 계속된 입원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되었어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장을 한다.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장도 종료한다. 이렇게 잘 나오겠죠. 그게 아니라 그 기존에 입원한 것만큼까지는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암으로 진단받고 사망하면 암 사망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보장이 안 되나요, 강사님? 암 사망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주계약의 의무 부과로 거의 다 붙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암으로 사망하더라도 암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어떤 암에 걸렸기 때문에 면역을 좀 강화하기 위한 치료를 받아야지 혹은 암으로 인한 어떤 후유증, 합병증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는 보험금이 어떻게 될까요? 제목이 뭐였어요? 암 직접 치료였잖아요. 그래서 뭐 면역력 강화랄지 암 치료로 인한 후유증이랄지 합병증 이런 것들은 직접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암으로 인한 치료, 그러니까 암 치료로 인한 후유증, 합병증도 보장을 한다. 정답이 아니겠죠.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후유증, 합병증은 보장에서 제외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서 배운 내용 중에 갱신형이 있고 비갱신형이 있었어요. 갱신형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거. 이걸 갱신형이라고 하고요. 비갱신형은 처음 가입한 보험료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이제 비갱신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암보험을 갱신형으로 가입했다. 그러면 갱신하면 당연히 보험료가 변동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갱신했을 때 보험료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겠네요. 그죠? 그래서 보험기간 대부분 10년 이상이고 질병보험이니까 가입 연령이 15세 이상이다. 그래서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가 크게 증가한다. 그럼 강사님 처음부터 비갱신으로 가입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선택은 그 고객의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일정 기간 이후에 보장이 개시되는 면책 기간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그 다음 날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걸 면책 기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암보험의 면책 기간은 90일입니다. 90일. 그래서 가입하고 3개월이 지나야 90일이 지나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90일 동안의 기간을 면책 기간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암보험은 면책 기간이 존재한다. 맞는 말이겠죠. 그럼 암보험을 가입하고 다음날 바로 보장받을 수가 있다.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죠? 한번 암보험의 면책 기간은 120일이다. 120일이 아니고 90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저희가 거의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게 실손의료보험인데 실손의료보험도 큰 틀에서 보면은 질병보험이에요. 이제 우리가 입원, 통원, 이렇게 치료받을 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 중에 일부를 보상하는 상품이 실손의료보험이다. 근데 예전에는요, 주계약에 특약으로 붙어서 판매가 가능했는데 2018년 4월부터는 단독으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특약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정답은 X. 왜? 2018년 4월 이후부터는 단독형 상품, 즉 별도 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해하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제 그 의료비 영수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다 받고 나서 업무가에 결제를 하겠죠. 결제를 하면은 요걸 끊어줘요. 이게 이제 영수증인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급여가 있어요. 급여 부분, 비급여 부분. 다시 급여 부분은 공단 부담금이 있고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공단 부담금이 뭐겠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겠죠. 우리가 매달 뭐를 내고 있나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해주는 부분이 공단 부담금이에요. 그러면 강사님, 필소는 어느 부분을 보장해 주나요? 급여에서의 본인 부담금 플러스 비급여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데 100%다 해주느냐? 그게 아니고 90%, 80%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게 필손의 역할이다. 다음 보시면 제가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수증을 끊으면 급여 부분이 있고 비급여가 있습니다. 비급여는 보험 처리 안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럼 이제 공단 부담금은 국가에서 해주는 거고 급여 부분에서의 본인 부담금하고 비급여 부분을 합쳐가지고 어디서 해주냐면은 필손 의료보험에서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법상 실손의 보상 원칙은 비례보상이에요. 정액보상이 아니고 비례보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실손을 전 보험사에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치료를 받고 전 보험사에 다 청구를 한다. 그 금액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비례 쪼개서 나옵니다. 조금 더 쉽게 제가 두 개의 보험회사에 실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 받을 게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그 1,000만 원이 하나에서만 나오겠지만 두 가지로 가입돼 있으면 1,000 주는 게 아니라 500 이렇게 준다고요. 조금 더 바꿔 말하면 그러면 실손을 여러 개 가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딱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손 보상 원칙이 비례 보상이다. 전에는요, 실손 보험을 손해보험에서만 팔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 보험사에서 다 같이 팔고 있고, 실손의 시작은 원래 단체였다가 개인으로 내려온 겁니다. 다시, 처음에 손해보험이었다가 지금은 전체 보험사가 다 팔고 있고요. 단체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개인까지 같이 실손보험을 보장해주더라. 무슨 보상? 비례 보상.
기억해 주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번 통원 나눠서 보상을 해주는데 2번은 최고 5천만 원 한도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통원은 30만 원인데 이 통원도 쪼개보면은 이제 뭐 외래비, 처방비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어려우니까 그냥 2번에서 5천만 원, 통원에 30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천에 30? 뭔가 좀 보증금 같지 않나요? 내가 월세 살려고 하는데 월세 보증금이 5천만 원, 월세가 3천만 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2번은 5천만 원, 통원은 3천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복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어차피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중복을 가입해도 내가 받는 금액은 똑같다. 근데 강사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몇 개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 설계사나 보험회사한테 가서 물어보시면은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체결하기 전에는 고객이 중복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도 그 단체 보험으로 가입을 해주거든요. 근데 퇴직을 언제 하나요? 보통 55살, 60살, 좀 길게 하면은 65살까지 하잖아요. 근데 언제 제일 많이 걸려요, 질병을? 65살 이후에 많이 걸리죠. 가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 회사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나 가입 안 해도 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과거에는요.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했을 경우에 연장이 안 됐습니다. 전환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한참 회사 다닐 때는 보상을 받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단체 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가 퇴사를 한 경우에 1개월 이내 신청하면은 개인 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단체 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퇴사한 경우에 1개월 이내 개인 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더라.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5년간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해야 돼요. 하고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정리하면은 5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가 퇴사를 한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전환이 가능한데 다 가능한 건 아니고 5년 동안 청구한 보험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고 10대 질병으로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퍼펙트하겠죠. 제가 지금 이제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본 거고요. 하나가 남았네요. 간병보험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간병보험이라는 거는요,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어떻게 되게 아픈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어떤 장기 요양 상태거나 일상생활 장애 상태, 중증 치매 상태, 요 세 가지가 필요한 경우를 간병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럴 때 보장해주는 상품이 간병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장기 요양 상태라는 거는요, 만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가 안 됐지만 장기 요양 판정을 1등급이나 2등급 받으신 분, 요분들이 장기 요양 상태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가 안 됐더라도 장기 요양 판정이 1등급이거나 2등급이신 분들을 장기 요양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상생활 장애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아침에 좀 TMI 좀 지나친 뭐 예실 수도 있는데 저 아침에 일어나면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갑니다. 제 루틴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사용을 이제 하고 이제 아침에 뭐를 먹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뭐 간단하게 밥을 먹어요. 밥은 거의 아니고 뭐 죽을 먹는다든지 뭐 빵이라든지 시리얼을 먹는다든지 아침을 먹습니다. 왜냐면 강의를 하려면 배가 든든해야지 이렇게 소리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밥을 먹는데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요. 두 번째 밥을 먹습니다. 그럼 출근을 해야 되니까 뭐를 하겠어요? 제가 그냥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머리도 이렇게 만지고 해야 되니까. 목욕을 합니다. 땀도 흘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목욕을 하고 마지막으로 옷을 챙겨 입고서 걸어오겠죠. 화장실, 식사, 목욕, 옷 입기, 걸어오는 것까지 5가지인데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일상생활 상태라고 하죠. 그럼 일상생활 장애는 뭐냐? 이동이 안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동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이거는 필수 조건이고요. 식사, 화장실, 목욕, 옷 입기 중에 하나를 스스로 못하는 경우를 일상생활 장애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동이 안 되면서 식사, 화장실 사용, 목욕하는 거, 옷 입는 거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경우를 일상생활 장애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5가지를 쭉 나열하고 다음 중 일상생활 장애 상태인 거는 1번 식사와 화장실, 2번 식사와 목욕, 3번 화장실과 옷 입기, 4번 이동하기와 식사하기. 정답은 4번이죠. 왜? 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이동이 안 되는 상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이동이 안 되면서 식사, 화장실, 목욕, 옷 입기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경우를 일상생활 장애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장기 요양 상태는 뭐냐? 그러니까 치매를 따질 때 그 척도가 있어요. 치매의 척도가 CDR 척도입니다. CDR 척도.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나 치매인 것 같은데 검사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CDR 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CDR 치매 검사 척도가 3이 넘어간다. 3이 넘어가면은 중증 치매로 보고 그 상태를 장기 요양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안 돼요. 막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알코올성 치매다.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CDR 척도가 있는데 그 척도의 숫자가 3을 넘어가면은 중증 치매라고 하고 그 상태를 장기 요양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퍼펙트.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치매 간병보험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처음에 그래서 누가 먼저 시작했냐면 민영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보통 국가가 먼저 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2003년도에 민영 장기 간병보험이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뭐 몇 명이 걸렸는지도 모르겠고 뭐 걸렸을 때 얼마가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먼저 나온 거는 2003년도에 민영 장기 간병보험이 먼저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정액보상입니다. 정액보상. 이게 되게 천차만별이라서 뭐 실손보상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정해진 만큼만 보상하는 정액보상 방식이고요. 뭐 지급 방식 이렇게 나와 있고 상품 구조는 연금형, 종신보장형, 정기보장형, 특약형 이렇게 이제 있다가 2008년도에 뭐가 생겼냐면은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개인 민영이 먼저 하고 2008년도에 국가가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에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거는 만 65세 노인 및 노인성 질환 위험 등급이 1등급, 2등급을 가진 노인들이 어떤 상태에 따라 가지고 등급 판정을 받고 그 판정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민영이 먼저 나오고 공적이 나중에 생겼다라는 거. 두 번째, 만 65세 노인 또는 65세가 안 됐더라도 등급 판정이 1등급, 2등급 이렇게 받으신 분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 가지고 차등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공적 장기 간병보험 제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면책 기간, 우리가 암보험도 면책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암보험의 면책 기간은 90일이었고요. 간병보험도 마찬가지로 면책 기간을 두고 있는데 기간이 두 가지예요. 일상생활 장애 상태에 대한 면책 기간은 90일이고요. 중증 치매에 대한 면책 기간은 2년입니다. 바꿔 말하면 간병보험을 가입하고 90일이 지나야지만 일상생활 장애에 대한 보장을 받는 거고요. 간병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이 지나야지만 2년이 지나야지만 중증 치매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질병이 아니라 재해. 그러니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뇌진탕이 오고 그로 인해서 치매가 왔다.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재해인 경우에는 면책기간 없이 바로 보상을 해주겠다. 지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되게 치사하게 딱 바꿔 나와요. 재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및 중증 치매의 경우 면책기간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개가 바뀌었죠, 그죠? 질병이 아닌 재해로 발생하면은 면책기간을 두지 않겠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간병 상태, 일상생활 장애 상태는 90일, 중증 치매는 2년. 반드시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술로 많이 먹어가지고 뭐 알코올 중독, 뭐 우울증,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지 기능이 장애가 왔다. 이런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알코올성 치매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병보험, 그러니까 저 질병보험이 몇 살 이상부터였죠? 질병보험이 15세 이상부터였다면 간병보험은 30세 이상이면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180일이냐, 90일이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뭐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오면은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 지정 청구인 제도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위험률 변동 제도라는 거는 중간에 이제 그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가지고 위험률을 바꿀 수가 있는 제도를 위험률 변동 제도라고 합니다. 이걸 회사가 하는 거고요. 일반 계약자가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하는 거다. 그냥 위험률을 중간에 변동할 수 있는데 어디에다가 금융위원회에다가 허락을 받아서 중간에 보험 조정을 할 수가 있더라. 몇 살 이상이라고요? 30살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5일 동안 이제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저는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MD님들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정말 재밌고 즐겁게 했다는 거.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저희 라이프 MD가 라이브 방송할 수 있는 거는 우리 MD님들께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다시 인사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히 아프지 말고 참석 꼭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 라이프 MD 라이브가 끝난 건 아니고요. 다음 주 월, 화, 수 저녁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2시간 동안 정말 총정리 할 예정이니까 더 멋있고 더 잘생긴 강사님과 3일 동안 2시간씩 교육을 받으시면은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안내 말씀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 MD님들의 라이프 MD 자격시험 도우미 이건희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